자, 여러분 다들 삼국지 아시죠? 이 삼국지에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았다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많이 아실 거예요. 사마이가 총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제갈량 시체를 보고 완전 쫄아서 도망쳤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생전에 워낙 맹활약을 했다 보니까 위기에 처한 팀을 죽어서도 하드캐리한 불멸의 에이스 제갈공명.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할 이 자동차도 제갈공명을 닮았습니다. 살아서도 팀을 구했고 죽어서까지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불멸의 에이스이기 때문이죠. 몇중 충돌이야. 헐. 사고 났어. 몇 대가 받았어. 뭐야 박았어? 왜 그런 거야? 야, 무쏘가 제일 튼튼해. 무쏘가 왔다.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벼랑 끝 쌍용의 마지막 히든카드 토레스의 근본. 단종 15년이 넘었지만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전설의 명차, 쌍용이 꿈꿨던 미래형 지프 벤츠의 기술로 만든 중형 SUV 무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치맥과 함께하기 좋은 자동차 이야기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쌍용의 마지막 희망이자 쌍용의 마지막 차가 될 수도 있는 차, 위계의 쌍용이 모처럼 출시한 토레스의 근본, 쌍용을 SUV 명가로 인정받게 한 자동차 무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신차 토레스 얘기가 아니라 철진한 무쏘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토레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6년 전에 단종됐던 무쏘에 있기 때문이죠. 자, 토레스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면서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죠. 망조들었다고 조롱받던 쌍용 자동차의 신차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뭐 티볼리 이후로 사라졌던 남성적 디자인을 꺼내와서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었죠. 토레스의 코드명 J100,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고스톱 점백, 뭐 크게 한번 따보겠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지프백입니다. 지프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왜냐? 과거의 쌍용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프를 만들었었고 그 지프 덕분에 쌍용은 위기를 극복하는 건 물론 가장 화려한 리즈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이죠. 무쏘에서 토레스로 이어지는 이 한 장의 렌더링 이미지는 모든 자동차 매체들이 무쏘가 돌아온다, 무쏘 부활 이렇게 열광했습니다. 과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무쏘에 대한 향수와 기대감이 토레스를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무쏘가 단종된 지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무쏘에 대해 세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쌍용은 왜 무쏘를 만들었을까? 두 번째, 벤츠는 왜 무쏘에 벤츠의 엔진을 줬을까? 세 번째, 토레스의 근본, 무쏘가 단종되고 15년이 넘도록 레전드 명차로 기억되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째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무쏘를 잊지 못하고 무쏘를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뭐 무쏘에 꿀 발라놨나요? 아니죠. 무쏘는 벤츠 엔진이다. 무쏘. 벤츠의 엔진이었죠. 뭐 요즘은 벤츠가 지나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무쏘가 벤츠의 엔진을 달고 출시된 1993년, 이 당시 벤츠는 그야말로 꿈의 자동차였습니다. 벤츠가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수입된 198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벤츠를 하나 살 돈이면 강남 아파트 4채를 사고도 돈이 남았어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한 1991년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벤츠는 6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위 1%도 벤츠를 못 탔다는 거예요. 상위 0.06%만의 특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벤츠가 귀하던 1993년에 벤츠 엔진이 달린 국산 자동차가 나온 겁니다. 벤츠 엔진 자동차에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출시 첫 해에 무려 1만 대 출고되기가 걸렸는데 당시 자동차의 등록 대수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기 때문에 1만 대 출고되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 당시 국내 자동차 원톱은 당연히 현대자동차였고 쌍용은 승용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던 회사였어요. 쌍용은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길래 귀하신 몸 벤츠의 엔진을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풍운의 차덕후 금수저 재벌 김석원 쌍용그룹 2대 회장이 있었습니다. 김석원 회장은 한마디로 본인 취향에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풍운의 경제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대관령 놀러 가다가 스키 한번 타보고
스키 다이스키 밑도 끝도 없이 용평 리조트를 만든 장본인이었죠. 뭐 결과론적으로 레저붐에 편승해 이 용평 리조트가 대박이 난 일화도 있지만 본인이 별 관심 없던 반도체 산업 제안이 들어오자 쓸데없는 걸 왜 하느냐 면박을 주며 미래 먹거리를 제 발로 걷어차기도 했죠. 그런데 이 김 회장이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꽂혀있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맥주 500cc 잔을 보면서 엔진 피스톤 생각이 나는데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중증의 자동차 덕후였는데요. 미국 유학 시절에 드라이빙 스쿨을 수료해 본인이 레이서와 경기를 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 드립을 치고 다니는가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쌍용 1대 회장의 벤츠 승용차를 마음대로 분해 조립하면서 벤츠의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란도를 만든 자동차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김 회장은 무려 현찰박치기로 그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중증의 자동차 덕후가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어요. 당연히 공장에서 나오는 차부터 구경하러 갔겠죠. 그렇게 싱글벙글 쌍용 자동차의 주력 모델 코란도를 직접 시승해본 김 회장은 갑자기 짜게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운전을 해보니 고객에게 내놓을 자신이 안 선다. 출시를 앞두고 있던 코란도 회밀리의 디자인 역시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눈에도 마음에 안 들었던 코란도가 경쟁자가 보기엔 얼마나 만만해 보였을까요? 현대는 지프 개발에 착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미쓰비시 파제로를 라이센스 생산해 코란도를 밀어내겠다는 계약이었고 한마디로 코란도가 기밥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내가 까는 거랑 남이 까는 거랑은 다르죠. 쌍용은 곧바로 프로젝트 FJ를 가동했습니다. 이 FJ가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정답은 퓨처 지프였습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물던 승용차처럼 날렵한 디자인의 지프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었죠. 벤틀리와 에스턴 마틴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영국 왕립예술대학의 켄 그린리 교수를 모셔와 박스카 형태의 기존 지프와는 완전히 뿌리부터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코란도를 타보고 실망했던 탓인지 퓨처 지프 프로젝트에서는 코란도에서 사용하던 일본 이스즈사의 엔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거부했죠. 사실 이스즈는 쌍용의 파워트레인을 팔면서도 이 엔진의 기술 제휴 국내 생산은 대우중공업에 맡기는 양다리 아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난 호갱이었어. 이스즈와 잠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갖기로 한 쌍용은 진정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사귀던 사람이랑 안 좋게 끝난 다음에 찐 사랑을 만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러죠? 똥차 가고 벤츠 왔다. 벤츠와 아시아 최초 기술 제휴에 성공한 거죠. 이 기술 제휴는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여겨졌어요. 왜냐면 이 당시 벤츠는 쌍용보다도 훨씬 잘 나가던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도 기술 제휴를 거부했었기 때문이죠. 벤츠는 어째서 찝차 전문 쌍용을 기술 제휴 파트너로 선택했던 걸까요? 사실 쌍용과 벤츠 두 회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파트너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공통점이었죠. 벤츠는 70년대부터 현대가 벤츠의 차량을 국내에 병행 수입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하지만 86년 현대가 미쓰비시와 대형 승용차 합작 개발에 들어가며 벤츠는 현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벤츠는 중국에 진출할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지만 당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일본 자동차 업계는 천하의 벤츠를 상대로도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벤츠 역시 아무리 아시아 중국 시장이 탐나더라도 굽히면서 들어갈 성격은 아니었죠. 이 오랜 파트너와 헤어진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었을까요? 벤츠와 쌍용은 상용차 병행 수입으로 첫 인연을 맺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엔진을 주고받는 뜨거운 사이로 발전합니다. 벤츠의 단종된 상용차 모델을 쌍용이 이스타나란 이름으로 대신 OEM 생산하기로 한 조건이 붙긴 했지만요. 사실 이건 벤츠가 수익성이 떨어진 구형 모델을 해외 생산 기지에 하청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벤츠가 어련히 파트너 잘 골라 쓰려고 이렇게 쌍용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대폭 상승하는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기술 제휴에도 불구하고 쌍용은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현대가 시장에 새로 선보인 SUV의 이름 바로 갤로퍼였죠.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인 미쓰비시 파제로를 라이센스 생산한 갤로퍼는 엔진부터 내장재까지 모든 면에서 코란도보다 훨씬 더 우월했고 마치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처럼 사정없이 쌍용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쌍용이 준비했던 정모
프로젝트 퓨처 지프, 무쏘의 뿔이 그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벤츠의 엔진으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된 쌍용 엔지니어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최영탁 당시 기술본부장이 있었는데요. 김석원 회장을 찾아가서 테스트카를 자기한테 반값에 팔라는 패기 넘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값으로 업어온 무쏘 테스트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조리 분해 조립하는 기행을 벌입니다. 왜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테스트카를 내돈내산해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며 개선점을 찾아내 무쏘의 실제 출시 모델에 반영한 겁니다. 갤러퍼가 SUV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1993년 마침내 쌍용의 신형 중형 SUV 무쏘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명예 쌍용 자동차. 무쏘는 척 봐도 달랐습니다. 3중 구조 프레임 바디 플랫폼으로 내구력을 자랑하면서도 에어로 다이나믹을 강조한 디자인은 승용형 SUV 포지션을 제시한 컬처 쇼크였죠. 디자인부터 달랐던 무쏘는 성능에서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갤로퍼는 4륜구동과 2륜구동 모드 전환을 위해선 일단 차를 갓길에 세우고 멈춰야 바꿀 수가 있었지만 무쏘는 달리는 상태 그대로 모드 전환이 가능했어요. 거기다가 국내 SUV 최초로 탑재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은 이 90년대 초반까지도 중대형급 이상 고급 세단 차량이나 들어가던 옵션이었어요. 당시에는 생소하던 전자동 썬루프 개폐 시스템까지 갖춘 무쏘는 국내의 유일무이한 고급 SUV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킬링 포인트, 벤츠의 직렬 5기통 2800cc 엔진은 공도에서 웬만한 차를 만나면 점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무쏘가 출시된 93년에 국내에 정식 수입된 벤츠는 여전히 1000대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소비자들은 꿈에도 그리던 벤츠 감성을 국산차로 느낄 수가 있었죠. 디자인과 성능, 마케팅의 조화로 무쏘는 폭발적인 시장 초기 반응을 얻어내며 갤로퍼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출시 2년차를 맞은 94년, 무쏘는 갤로퍼를 묶기 위해 더블로 가버립니다. 또 하나의 무쏘를 준비한 거죠. 전년도에 출시한 2800cc 무쏘 602EL 모델은 나름대로 고급차 취급을 받던 풀옵션 소나타보다도 훨씬 비쌌는데요. 쌍용은 가격 때문에 무쏘를 포기했던 소비자 공략을 위해 엔진을 다운사이징하고 가격도 낮춘 2300cc 디젤 엔진의 무쏘 601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터보 엔진도 없던 시절이라 무쏘의 덩치에 2300cc 엔진은 너무 배기량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고,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 2300cc 엔진도 벤츠 엔진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기가 적었던 무쏘 601 모델이야말로 단종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무쏘를 레전드로 기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다운사이징 모델이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을 묵직한 한 방을 연이어 터뜨렸습니다. 무쏘의 벤츠 엔진에 벤츠 변속기까지 장착한 무쏘 자동 변속기 모델을 출시한 거죠. 정식 명칭은 W4A400 자동 변속기였는데 사람들은 이 변속기를 메르세데스 벤츠 미션, 일명 MB 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벤츠라는 걸 아시죠? 다만 이 벤츠 엔진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수입이다 보니 타사의 엔진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었죠. 다행히도 창원 공장에서 엔진을 직접 조립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엔진룸에 있던 벤츠의 로고가 쌍용 로고로 바뀌긴 했지만 가격을 30% 가까이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 풀가동에 들어간 무쏘는 리즈 시절을 맞이합니다. 이집트 파라오렐리의 4륜구동 차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 우승에 힘입어 영국 버밍엄 모터쇼에서도 4륜구동 차량 1위를 수상해 곧이어 수출 계약까지 이어지며 쌍용의 주가도 그야말로 떡상했는데, 여러분 혹시 3편의 저주라는 말 아시나요? 터미네이터 1, 2 지렸죠? 3편에서 싸버렸죠. 나홀로 집의 1, 2 맥컬리 컬킨 전세계가 알죠? 3편 주인공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파이더맨도 잘 나가다가 3편에서 무쏘도 이 3편의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무쏘가 출시 3년째인 1995년이 되자 갑자기 판매량이 20% 넘게 감소해버렸던 겁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이 시기 3000cc 이상 고배기량 대형 세단은 배기량당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었죠. 당시 무쏘는 소나타보다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2800cc 엔진을 사용한 덕분에 3000cc 이상 대형 세단보다는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3000cc 이상 차량의 자동차세가 무려 절반 가까이 감면될 거라고 예고되면서 무쏘의 잠재 구매 계층이 대형 세단으로 대거 이탈해버렸던 거죠. 무쏘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미 고급 SUV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무쏘를 한층 더 고급화시키는 강수를 둔 거죠. 천연가죽과 우드그레인을 사용해 내장재를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CD 플레이어, 리모컨 키 등 당시로서는 고급 사양을 기본 탑재했죠. 그런데 진짜 고급스러운 변화는 보닛 속에 있었습니다. 가솔린 라인업을 신설한 무쏘는 벤츠 E클래스에서 사용되던 가솔린 직렬 6기통 3200cc M104 엔진을 도입한 거죠. 어차피 3000cc 이상 고배기량 차량의 자동차세가 줄었다면 우리도 고성능 고배기량 벤츠 엔진으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거였죠. 경쟁자였던 갤로퍼의 182마력을 압도하는 218마력의 막강한 파워와 함께 가변흡기 시스템을 장착해 반응성과 가속력을 더 높였습니다. 제로백은 8.5초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별 감흥이 없는 수치지만 당시로서는 현대가 스포츠카나 다름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 티뷰런에도 뒤지지 않는 수치였죠. 거기다 국산 차량 중 최초로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무쏘는 격이 다르다는 걸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유감이었어요. 가격과 유지비 또한 격이 달랐기 때문에 이 무쏘 가솔린 3200cc는 많은 판매고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무쏘가 SUV 본좌라는 사실 하나는 확실하게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에도 터보 디젤 인터쿨러를 장착해 갤로퍼를 압도하는 마력과 출력을 자랑했고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우리나라 지프 중에 최고는 무쏘 이런 인식이 확고해졌죠. 무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쐐기를 박으려는 듯 500대 한정으로 무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귀족 분들께 바친다는 광고 슬로건처럼 각도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달라져 보이는 듀폰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한 무쏘 리미티드 에디션은 레이실 휠 브랜드인 SSR 휠을 채택하고 내장재로는 스코틀랜드산 천연가죽을 썼어요. 그것도 부족해 구매자의 친필 사인을 자개 문양으로 새겨주는 시그니처 사인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지금의 쌍용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환상 럭셔리 SUV로 유명세를 탔죠. 가솔린과 디젤 럭셔리 모델까지 SUV 본좌 이미지를 굳힌 무쏘의 질주는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중남미와 중동에서 인기를 끌며 요르단의 후세인 왕제를 비롯해 케냐, 지부티, 차드 등 제3세계 국가들의 국왕 및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납품되는가 하면 코주에서는 벤츠 딜러 판매망과 제외해 벤츠 매장에서 무쏘가 벤츠 기술이 사용된 차라고 소개되며 판매됐습니다. 쌍용이 꿈꾸던 미래형 지프 무쏘는 쌍용 자동차를 희망찬 내일 밝은 미래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무쏘의 질주 뒤편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벤츠 명품으로 치장한 무쏘 신사는 그만큼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었던 거죠. 쌍용은 현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로열티 비용을 벤츠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긴 했지만 똑같이 차 한 대를 팔아도 얻는 이익이 다른 자동차 제조사보다 훨씬 적었고 그런 위태로운 재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고급 세단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벤츠 기술의 최고급 회장님 차 체어맨을 만들어낼 수야 있었지만 재무 상황은 나락으로 추락했고 밑빠진 독 쌍용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쌍용 그룹 전체까지 휘청이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초래합니다. 그나마 당시 플래그십으로 내세울 만한 차가 없던 대우 자동차가 고급 SUV 무쏘와 고급 세단 체어맨을 탐내서 쌍용 자동차는 대우 자동차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옌병 땀병에 가다버린 속병이 걸려가지고 땀. 대우에 인수된 쌍용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무쏘를 출시했습니다. 이 당시 세단 디자인의 대세가 되고 있던 곡선 라인을 대거 가미하면서 기존의 무쏘가 갖고 있던 직선적인 라인이 이렇게 조금씩 굴곡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무쏘의 내면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벤츠의 자동 변속기를 비트라 변속기로 바꾸었는데 이게 변속 충격이 너무 심한 나머지 비트라 미션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속기 제조사인 비트라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었던 게 이 비트라 미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션 오일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은 이전부터 엔진 오일을 오래 쓸 수 있다는 등 소모품을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을 무쏘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기 좋아했는데요. 비트라 변속기를 도입한 뒤로 미션 오일 무교환 변속기라고 홍보하며 미션 오일 퇴출구를 아예 없애버렸던 거죠. 일시적으로는 생산 단가 절감에 성공했지만 소비자들을 절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퇴출구를 없애는 바람에 미션 오일 한번 갈아주려면 변속기 커버를 통째로 뜯어내야 했고, 미션 오일 교체 공임이 다른 차량보다 최소 5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카센터 사장님들은 무쏘만 보면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했다는 도시전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뉴 무쏘는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화물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를 28,500원 28,500원 28,500원만 내면 되는 2인승 벤 모델을 추가했고, 3열이 뒷방향을 보는 황당한 시트 배열의 7인승 승합차 모델은 자동차세를 65,000원만 내면 됐기 때문에 IMF로 지갑이 가벼워진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99년에는 일시적으로 대우의 3분할 그릴 패밀리룩이 걸린 대우 무쏘가 나와서 절망적인 비주얼을 자랑했지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이전까지 SUV 본좌 이미지를 단단히 각인시켜놨던 무쏘는 영리한 트림 구성에 힘입어 99년과 2000년 2년 연속으로 국내 SUV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문제는 대우도 쌍용을 토했습니다. 쌍용을 먹었던 대우 자동차의 경영 역시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기업 구조조정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 쌍용에게 유일한 위안이라고는 대우 3분할 패밀리룩을 갖다 버리고 예전의 무쏘 디자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고작 그거 하나뿐이었죠. 6회, 3회, 통쾌 ADSL 인터넷 검색창에 쌍용 두 글자를 치면 온통 암울한 소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쌍용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기적 하나가 벌어집니다. 100만 킬로미터 무보링 전설이었죠. 예전, 그러니까 지난 95년에 도로교통공사에 판매된 무쏘 차량이 88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겁니다. 2001년 이 당시 디젤 엔진의 내구력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수치나 다름없었고, 야, 역시 무쏘의 벤츠 엔진은 클래스가 다르다, 입소문이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갑자기 3년 연속으로 국내 사륜구동차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하는 노장의 저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뒷심이 무색하게도 무쏘는 너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일 모델을 근 10년 가까이 끌어가고 있었고, 과거 칭송받던 벤츠 엔진도 경쟁사들의 신제품 엔진이 연이어 나오면서 출력과 마력에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사골 파워트레인이라는 비아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도마저 무쏘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무쏘가 자동차세를 줄이는 영리한 트림 구성으로 99년, 2000년 2년 연속으로 SUV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물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를 28,500원만 내도 되는 2인승 무쏘 벤이 엄청나게 팔려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인승 벤을 사간 사람들이 2열에 추가 시트를 깔고 차 옆면에 유리창을 다는 개조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화물차 세금으로 조금 내면서 사실상 5인승 SUV로 사용하는 꼼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2인승 벤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철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뒷좌석에 유리창 설치를 금지하는 아주 디테일한 규정까지 만들면서 뒷좌석 개조를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꼭 무쏘뿐만 아니라 갤로퍼나 스트렉스 등등 벤 모델이 재미를 봤던 차종은 모두 마찬가지 이유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죠. 문제는 체어맨을 제외하면 SUV 외길 인생을 살아오던 쌍용에게 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하던 무쏘 2인승 벤 모델의 상품성 저하는 뼛속까지 아픈 크리티컬 데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쌍용에게는 무쏘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물차로 승인받은 벤을 승용차 용도로 쓸 수 없다면 그럼 승용차 용도인 무쏘를 처음부터 화물차로 만들어버리자. 픽업 트럭 무쏘 스포츠의 등장이었습니다. 기존의 무쏘 프레임을 그대로 쓰면서 2열을 최대한 당긴 후에 C필러 뒤로 작은 진칸을 만들어 픽업 트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삿짐 박스 4개 실기에도 빠듯할 정도로 진칸이 워낙 작아서 무쏘 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할 수 없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때 쌍용에게 상상도 못했던 기적적인 운빨이 터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화물차로 인정받은 무쏘 스포츠는 28,500원의 적은 자동차세를 무기로 큰 인기를 얻었고 쌍용의 몇 안 되는 돈줄로 맹활약했습니다. 더 나아가 SUV 명가 원툴 이미지가 강했던 쌍용을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 제조사로 탈바꿈시켰죠. 이때부터 시작된 쌍용의 픽업 트럭 라인업은 경영난으로 쓰러질 뻔했던 쌍용을 지탱해주며 사실상 쌍용의 고독한 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회광반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딱 한순간 화려하게 불타오른다는 뜻인데요. 슬프게도 이 무쏘 스포츠의 흥행이 무쏘의 마지막 회광반조였습니다. 풀체인지 없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고 플래그십 SUV 포지션조차 쌍용의 렉스턴이 차지하면서 무쏘의 명성도 그 빛이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6년 4월 무쏘의 기나긴 질주가 멈췄습니다. 무쏘는 쌍용 자동차의 역사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실패가 없었던 히든카드입니다. 과거 갤로퍼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로 추락했던 90년대 초 쌍용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미래의 지프를 꿈꿨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 퓨처 지프, 그게 무쏘였고 그 이름처럼 쌍용의 미래를 있게 해준 차였죠. 위기급 벼랑에 몰린 쌍용은 드디어 마지막 면승부에 나섰습니다. 15년 넘게 9천을 떠들고 있던 무쏘의 영혼을 마침내 현세에 강림시킨 거죠. 신차 개발이 불가능해 보였던 쌍용이 영끌에서 만든 신차인 만큼 토레스의 성패는 곧 쌍용의 운명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쌍용에게 지금은 사라진 어느 스마트폰 브랜드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쌍용과 비슷한 역사를 걸어온 회사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품 코드명까지 비슷해요. 자, 여러분 혹시 펜텍이라는 휴대폰 회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이 광고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개성 있는 핸드폰을 만들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펜텍은 삼성보다도 먼저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였죠. 하지만 결국 경쟁에서 밀려난 펜텍은 신제품 출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펜텍이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사활을 걸었던 마지막 승부수가 있었죠. 코드명 I'm100이었죠. I'm back, 내가 돌아왔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코드명에서부터 이런 가오가 돋보였던 이 핸드폰은 과거 펜텍이 히트쳤던 맷돌충 광고를 다시 꺼내들며 소비자의 향수를 자극해 뜨거운 초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인기가 사그라들며 결국 흥행에는 실패했고 그 결과 펜텍의 스마트폰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저는 토레스, 쌍용의 코드명 J100이 펜텍 I'm100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과거를 추억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소비자들은 그 흘러온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명성과 추억이 약간의 영향을 끼칠지언정 소비자들은 냉정하다는 말이죠. 물론 당연히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을 거 압니다. 과거의 헤리티지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성능의 신제품을 만들어냈겠지만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했고 조만간 고객을 만나게 될 무쏘의 후예 토레스, 공장에서 출고되기 직전의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쌍용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무언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과거의 쌍용이, 과거의 무쏘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넘쳐나는 신차 라인업 속에서 쌍용의 운명을 걸고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될 무쏘의 직계자손 토레스에게 마지막 한마디 전하며 저 차돌박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차부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